얼마 전 이상한 우편을 한 통 받았어요. 무슨 알 수 없는 회사의 이름으로 온 우편이었는데요. 회사에서 수집했던 저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가 유출됐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메일이었죠. 이거 진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와이프 따라 미국 온 남편 제이콥 Y입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가 아닌 정보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며칠 전 제가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겪는 피해가 적지 않은데요. 한국에서도 몇몇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많은 이슈가 됐었죠. 아무리 주민등록번호는 공공재다라는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지만 스팸 문자 폭탄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대포폰, 대포통장, 그리고 스미싱 사기까지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도 하죠. 이런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한데요. 미국에서도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답니다. 저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가 유출됐다는 우편을 받은 건 약 2주 전이었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회사의 명의로 온 우편이었는데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런 우편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진짜인가? 혹시 스팸이 아닐까? 사기인가? 이런 걱정 때문에 심장이 쿵쾅대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당황하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부여잡고요. 먼저 이 우편이 스캠일 가능성을 점검해야 했어요. 일단은 우편에 언급되어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한국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으면 뉴스에서 떠들썩하니까 인지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하지만 외국인으로 미국에 있으면 이런 사건들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언어 때문에 뉴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미국의 뉴스는 지역 소식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검색을 하다 보니 실제로 있었던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었고 광범위한 정보 유출로 인해서 피해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제가 받은 우편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 안내문을 흉내낸 피싱일 수도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했답니다. 진짜 통지서의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차분한 어조로 설명하는 내용이죠. 아울러 신용보호와 관련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피싱 메일일 경우에는 결제가 필요하다는 식의 유도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링크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생소한 URL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대요. 추가적으로 계좌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겁을 주는 내용이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내용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려주고 또 신용보호 서비스와 무료 보험을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니까 진짜 통지서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다양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할 때 개인정보를 수집하곤 하는데요. 가끔 제3자 혹은 관계사에 해당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체크박스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연계된 회사나 서비스로 저의 개인정보가 흘러갈 수 있는데 그 회사에서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서 저의 정보도 흘러나가게 된 거죠. 괜히 이런저런 자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뭘 어째서 이 유출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잘못이 아니니까 괜찮아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바로 저니까요. 유출된 정보에 따라 조치할 사항이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름과 사회보장번호가 유출됐다고 해요.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데요. 주로 세무자 식별번호, 국가복지 관련 식별번호, 그리고 신용 관련 개인 식별번호로 사용되고 있어요. 즉, 세금, 복지, 신용,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개인을 대표하는 번호죠. 개인의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호가 유출됐다면
경제활동에 있어서 명의도용이 가능하기도 하다는 뜻이 돼요. 큰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급하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신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는 돈을 벌지 않으니까 세금을 내고 있지 않기도 하고 또 사회보장과 관련된 대상이 아니기도 해서 크게 영향이 없는데 통장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자동차 할부도 있으니까 신용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신용과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한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제 크레딧이 지금까지 어떻게 조회되고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Annual Credit Report 공식 웹사이트에 가시면 개인 신용 사용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모르는 크레딧 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다행히 저는 확인해 봤을 때 이상한 부분은 없었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는 신용평가 회사들에 접속해서 제 개인 신용조회를 하지 못하도록 크레딧 프리즈를 해야 해요. 우리말로는 신용 동결이라고도 하는데요.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타인이 제가 모르게 신용정보를 활용해서 신용카드나 대출, 은행 계좌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크레딧 프리즈를 하면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용 동결, 이러면 뭔가 무섭잖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설정하기도 쉽고 제가 필요할 땐 쉽게 풀었다가 다시 잠그고 하는 게 간단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용평가사 3개 회사 모두 동결을 걸어놨는데 며칠 후에 통신사 바꿀 필요가 있어서 잠깐 신용정보가 필요했는데 원클릭으로 동결을 풀 수 있더라고요. 미국의 신용평가사는 모두 3개인데 3개의 사이트에 일일이 들어가 가입을 하고 신용 동결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귀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입만 끝내면 신용 동결 자체는 간단했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용정보를 도용당해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됐어요. 사회보장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는 나머지 2개는 미국 국세청과 사회보장국과 관련된 개인보호 조치예요. 미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매년 미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명의도용자가 허위로 세금 신고를 해서 세금 환급을 받거나 하면 탈세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미국 내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국세청 계정에 들어가셔서 개인 핀 번호를 신청해서 명의도용자가 함부로 국세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고 당연 국세청 신고도 하지 않아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핀 번호를 받을 수도 없어요. 저도 발급받을 수 없고 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 제 도용자 같은 경우도 국세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은 패스. 사실 힘든 절차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핀 번호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다음은 사회보장국인데요. 여기는 사회보장번호를 발급하는 기관인데 미국의 복지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사회보장번호를 통해 나의 경제활동 등을 추적하고 추후에 정년이 되거나 아니면 장애 등으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 사회보장국을 통해 기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죠. 즉 여기서는 2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신원도용자가 제 명의로 기금을 신청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취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사회보장국의 신원 확인을 통해 가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제 명의를 도용한 경제활동이나 기금 수급 등의 활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죠. 신원 확인을 통한 사회보장국 회원 가입을 하고 지문 등록 등을 통한 2단계 인증까지 걸어두면 명의도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1차적인 방어막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주기적으로 제 명의로 어떤 활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죠. 이렇게 하면 저의 선에서 제 개인정보를 명의도용으로 연결할 길은 모두 막은 셈이에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저희 정보가 유출된 회사에서 법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명의도용 모니터링 서비스에 가입하는 거예요. 미국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해킹과 같은 행위로 인해 한 회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해당 회사가 모니터링 서비스를 피해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하나 봐요.
해당 서비스는 제 신용이 도용당하는 순간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경고 알림이 오고요. 다크웹에서 거래되는 제 정보를 감시할 수 있죠. 또 명의 도용을 통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00만 불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돼요. 이런 여러 단계의 보호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보상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저도 우편물에 써있는 업체의 사이트를 통해 모니터링 서비스에 가입했어요. 여기까지 마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사실 처음 우편물을 받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영어로 되어 있는 우편물을 읽으면서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혹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사기에 당해서 큰 피해를 본 건 아닌지, 망하는 건 아닌지 완전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해외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진짜 한국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도 여러 정보 채널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절차를 잘 따르니까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죠. 최근에 뉴스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편이에요.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제 이야기가 되어 이를 겪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미국에선 이런 사건이 한번 터지면 유출된 회사는 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그리고 피해보상보험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미국의 기업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고가 법적으로 기업의 존망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법적으로 강제될 조치들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로펌에서 해당 회사를 향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많은 로펌에서 해당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집단 소송 참여 피해자를 모집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과거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제가 이 정도의 경각심이 있었나 돌아보게 돼요. 통신사 정보 유출 때나 오픈마켓 정보 유출 때 경제적 피해가 없었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거나 관심도 결국 스르르 사라지곤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피해를 적극 보상하는 제도가 잘 정착돼서 기업에서 먼저 소비자, 피해자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